방해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다는 시인님께서는 벌써 시를 쓰신 지 51년이 되셨다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폭염주의보인가 폭염경보가 발령이 됐답니다. 엄청 덥습니다. 저한테 제가 좀 나이가 많다고 아마 의견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김세영 시인께서 선생님 한 25분만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25분 가지고 뭘 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덮고 보니까 25분도 긴 것 같아요. 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사랑이 어디든 가서라는 시를 낭송해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그 귀절 속에 이게 있어요.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어떤 여자든지 좋으니까 가서 닿기만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이러는 어떤 여류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 시인들은 다 이래. 바람둥이들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저는 사실은 절대로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바람둥이를 한때 지향을 했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에서 사랑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사랑과 생명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데서 사랑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제 그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는 그 생명력이 한 번도 기상을 펴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참 아쉽고 그 하나의 그 아픔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6.25 때 아버지가 월북을 하는 바람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우리 세대는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문단에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학교 다닐 때 버스간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신사가 저 옆에 앉아요. 앉아서 어깨를 손에 올려놓고 너 멀리서 이렇게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다. 너 혹시 아버지 소식 들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누가 아버지를 물어보면 절대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6.25 때 월북했다고 하지 말고 납치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저는 아버지가 납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식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저희 할머니가 혼자 집을 지킬 때가 있었는데 형사가 마루 밑에 잠복을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할머니의 동태를 살피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간첩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접선할까 싶어서 경찰관이 잠복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참 말조심, 행동조심, 늘 긴장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한동안은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ROTC를 지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3남매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이왕 군대 생활할 바는 이제 월급을 받는 장교를 하자 이런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방첩대에서, 이 방첩대는 군 수사기관입니다. 방첩대에서 조사를 하러 나왔어요. 어떤 청년이 사복을 입었으니까 계급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막걸리집에 앉아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솔직하게 말한다. 여기 때 아버지가 납치됐는데 혹시 이게 마음에 걸리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기록을 잘 해드릴게요. 이 기록에다가 양호 이렇게 썼나 봐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성실하게 ROTC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육학 교육을 교관한테 받고, 여름방학에는 군대에 가서 야영훈련 2년 받아요. 받고 졸업시험 무사히 치르고 합격하고, 그리고 앨범도 다 만들고, 기념반지 ROTC 링 파란 보석이 박힌 그것도 다 만들고, 무슨 임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신원조회를 다시 한대더라, 이 생도들 가운데. 설마 했는데 학교의 주제는 단장이 저를 불러요. 단장은 대령입니다. 저를 부르더니 자네는 이유를 묻지 말고 며칠까지 원주에 있는 일군 하사관학교에 입교하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인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단장한테. 단장님, 저는 2년간 훈련 안 받은 셈 치고 그냥 논산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더니 안 돼. 그렇게 되면 일군 하사관학교에서 자네한테 탈영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네는 영창에 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사 계급을 달고 일군 하사관학교에서 하사관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교관들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신원 불합격으로 임관이 안 돼서 온 하사관이 50명 정도 돼요. 이 50명들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뭐 동작도 느리고 뭐 규율도 안 지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맨날 기합받고. 그러니까 교관이 칠판에다가 한자로 5점 이렇게 크게 써놓고, 너희들이 말이야, 일군 하사관학교 명예 5점을 남긴 놈들이야. 그래서 뭐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주 거기서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신원을 못 믿으면, 말하자면 월북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후방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후방은 돈 있고 빼기는 놈들이 다 차지하니까 후방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일선 소대 소총부대 소대에 동기생 ROTC가 소대장으로 있는 그 중대에 분대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굴욕적이에요. 저는 멀리 이제 남 같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동기생들이 있는 그 장교들 밑에서 하사를 하려니까 이만저만 굴욕이 아닌데, 그거는 괜찮아요. 방첩대원 한 명이 저한테 하나가 달라붙어요. 그 사람은 근무가 오직 문효치를 감시하는 게 근무예요. 그래가지고 일일 동향 보고서를 날마다 써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억압을 받았대요. 정신적 억압.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서 제대 날짜를 기다리고 했는데 참 운이 없어요.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왔습니다. 124 군부대. 그래가지고 전군이 비상이 걸렸고, 저희 쫄병들은
정보를 모르니까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초긴장 상태로 그 전선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지에 투입되고, 그리고 잘 때도 군화 신고 배낭 베고 배낭을 베고 군화 신은 채 그리고 잠을 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군의 제대가 동결된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일반 병은 제대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장교하고 하사관은 제대가 안 풀린 거예요. 아주 절망을 했어요. 그 제대 날만 기다렸는데. 근데 제대가 안 풀리니까 장교들은 중위로 1계급 승급이 되고 진급이 올라가고, 하사는 중사가 돼야 되는데 중사가 되면 이제 말뚝이라는 거예요. 장기 복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사 진급도 포기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한다는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6개월 연장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경찰이 이제 저를 찾아오고 또 불러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는 방첩대가 보안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안사 대공분실 남영동 그 악명 높은 데입니다. 거기까지 불려갔어요. 거기서 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가 장손이니까 제삿날에는 친척들이 모일 거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자네 아버지 얘기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 들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서 저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들은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얘기는 일체 안 합니다. 금기시 되어 있어요. 일체 안 합니다. 그냥 죽은 양반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말이죠,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방첩대 요원이, 그 보안사 요원이 제가 근무하는 학교 교문 앞에서 전화를 해요. 나하고 점심합시다. 그래요. 그럼 가면 이제 곰탕 한 그릇 둘이 앉아서 먹으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보안사 그 양반의 밥을 얻어먹는 그 기분이 참 묘해요. 근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의심받을까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냥 갑자기 쓰러졌어요. 직원회의 하다가 제가 문예반 담당 교사였는데, 문예반 담당 교사는 공문이 많이 와요. 어디서 뭐 작품 보내달라, 뭐 백일장 하는데 학생들 동원해달라, 뭐 참여시켜달라 하는 공문이 수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흘려버리고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오는 거는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교무실에서 직원회의 하다가 어디에서 문예반 백일장을 하는데 각 담임은 그 글짓기에 소질 있는 학생 2명씩 선발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앉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갑자기 경련을 밀듯이 뛰는 게 아니라 튀어. 그래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교무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복도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그 차가운 복도에 그대로 누워버렸는데 한 3, 4분 지나니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화장실 갔다가 들은 것처럼 오고 다시 교무실에 앉았었죠. 이런 것이 가끔 있었고, 길가에 가다가도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다음 이제 내가 내려야겠다 해서 일어나면 앉았다 일어나는 자체가 충격이에요. 육체적 충격이야. 그게 그만큼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럼 또 심장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다스렸다가 한 2 정거장 가면서 가만히 일어나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택시를 타고 다시 거슬러 와야 목적지를 가고 그래요. 그래서 길에 누워본 때도 있었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누워본 일도 있고, 지하철에 그 벤치에 누워본 일도 있고 그래요. 체중이 옷 입고 구두 신고 체중계에 올라가면 34kg.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무슨 고무풍선 같아요. 내가 속이 텅 비어있고 기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선생 노릇을 계속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 2교시 수업하고 3, 4교시 빈 시간에 숙직실에 가 누워있고, 그 다음에 간신히 점심 먹고 6, 7교시 수업하고, 날마다 숙직실에 안 들어간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점심만 먹고 나면 졸려요. 평생 저는 이렇게 점심 먹고 잡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그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고, 글도 참 마음껏 한번 내 하고 싶은 말들을 쓰고 싶어요. 근데 글 써가지고 잡지사에 가면요, 내가 그것도 기억이 나요. 현대시학사에 갔더니 전봉건 선생이 원고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 이상한 거 없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 없지가 뭐냐면, 말하면 친공적인 그런 내용이 없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오갈이 들어가지고 글도 못 쓰겠어요. 그걸 참고 누르고 참고 누르고 참고 누르는 거 누르다가 결국 저는 화병이 난 건데요. 병원에 가면 아무 그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 못 잔다 그러니까 수면제에다가 소화제 섞어서 한 일주일치 줘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더 점점 쇠약해지고 심장은 더 부정맥이죠. 그러니까 발작을 하고 밤은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 되어가지고 죽통을 들고 다녔는데, 도시락 대신에 죽을 한 반 공기 먹으면 트름을 한 50번 해야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쓴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예요. 내 젊은 이 생명력이 어디든지 가서 좀 한번 불을 타봐라. 타보고 싶다. 이런 것이 이 시인데요. 이거를 어떤 여자분은 바람둥이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 소이부답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아니라고 구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시는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바람둥이라고 해석을 하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추억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추억이 몇 가지 있는데 한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은 운동회 날을 막 기다립니다. 그 시골 아이들이. 저는 운동회가 다가오면 근심, 수심에 쌓여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8명씩 출발시켜가지고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저기 꼬리점에 가면 이제 상도 주잖아요. 그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6년 동안 한 번도 꼴찌를 면한 일이 없어요. 근데 꼴찌도 7등하고 8등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못해요. 운동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소원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운동에서 7등을 한번 해봤으면.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우리 반에 그 학생 하나가, 그 옛날은 여름에 이게 맨발로 다녔어요.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이. 사근파리를 밟아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는 막 그냥 싣고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저놈 옆에 서면, 이 8명 세울 때 저 친구 옆에 서면 내가 꼴찌는 면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신장선으로 세우는데 키를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 옆에 섰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8등이죠. 그리고 이제 소풍. 소풍도 아이들이 다 기다려요. 그때 소풍은 김밥에 칠성사이다 가져가면 최고였죠. 저는 김밥에 칠성사이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소풍 때마다 보물찾기를 해요.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몇 개씩 찾아요. 몇 개씩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눈치 봤다가 누가 하나 주면 그 맨 끝에 그 마군지로 된 공책 하나 주는 거 뭐 그런 거 하나씩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얻지도 못하니까 그것도 못 갖고. 그래서 이 보물찾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시는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요.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있냐? 사물의 내면에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 사물의 겉모양은 그건 가짜예요. 포장. 적어도 시적 안목으로 보면 사물의 겉모양은 포장이고, 그 사물의 본질은 그 내면에 있는데 그 내부의 것을 보물 찾듯이 찾아내는 것이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보물찾기에 대한 열등의식, 이것을 저는 이제 시를 쓰면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풀 같은 걸 소재로 해서 시를 여러 편 발표를 했어요. 이제 시집도 나왔는데 아직 발송 작업을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바빠서. 이 풀 시집을 이렇게 내서 몇 군데는 이제 일부 발송 작업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풀 이름을 대면서 그 풀이 어떻게 생겼냐, 꽃이 이쁘냐, 어느 지역에 많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거. 왜냐면 그 풀의 겉모습을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그 풀의 내면을 나름대로 내 상상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매듭풀이라는 제목으로 시가 있어요. 매듭풀. 매듭마다 피가 맺혔다. 저도 깜냥 삶을 앓고 있나. 귀 기울여 보면 신음소리 끓는다. 이렇게 짤막한 시예요. 이거는 매듭풀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도 생명이니까 이 세상에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다. 제 삶이 힘들고 아팠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을 앓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그 풀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매듭풀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거나 식물학적으로 어떤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전 못한 실망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를 사물의 내면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행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에서 뭘 하나 얻어 걸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시를 쓰면서 보물을 하나씩 만나곤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보물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는 보물 찾기이다. 내면에서 보물 찾듯이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듭풀이를 듣고 보니까
아, 네, 꽃다발 주시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드풀이를 짧으나마 시를 듣고 보니까 그 매드풀이의 선생님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신앙송가님들께서는 신앙송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